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을 짓누르고 있었고 덜컹거리는 가마의 진동은 마치 저승으로 향하는 상여의 움직임처럼 불길하기 짝이 없었으니 달래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화려한 비단 옷자락 아래서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꽉 맞잡았다. 이것은 혼례를 위한 꽃가마가 아니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공포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과 주인을 대신해 사지로 내몰린 억울함이 뒤엉켜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밤새의 울음소리만이 이 정막을 깨트리며 달래의 심장을 옥죄어 왔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붉은 화롯은 마치 피로 물든 수혜처럼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연지곤지를 찍은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려 화장이 번질까 두려워 감히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미야, 불쌍한 우리 어미는 어찌 살라고. 달래는 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지금 흘리는 눈물 한 방울조차도 불길한 징조로 여겨질까 두려워 차오르는 슬픔을 억지로 목구멍 너머로 밀어 넣어야만 했다. 가마의 작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시려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가 마주해야 할 가혹한 운명이었으니 도대체 어쩌다 천한 몸종인 자신이 귀한 양반댁 규수만이 탈 수 있다는 이 가마에 앉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니 곧 죽을 것이라 소문이 자자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사흘 전 박대감댁 안채에서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듯한 소란이 일어났었으니 대감마님의 고명딸이자 달래가 모시는 아가씨인 화연이 밥상을 엎어버리고 기물들을 집어 던지며 악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싫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다 죽어가는 송장한테 시집가서 청산과부가 되라니요. 아버님은 제 인생을 망칠 작정이십니까? 화연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담장을 넘어 사랑채까지 들릴 지경이었고 방바닥에는 깨진 백자 조각들이 흉흉하게 널려 있어 감히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마당에 엎드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 박대감과 마님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딸을 달래려 애썼으나 최 참판댁에서 보낸 매파의 말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조건이 파격적이었기에 가세가 기울어가는 박대감 입장에서는 이 혼사를 거절하기가 실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최 참판댁은 인근 고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이었으나 슬하의 외아들 최서준이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처지였고 용하다는 의원과 무당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팔자가 센 여인을 들여 애군을 막고 양기를 불어넣어야만 아들이 살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충격요법이자 액바지 혼사, 즉 충효를 위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었다. 화연은 자신의 빼어난 미모와 재주를 믿고 한양의 고관대작에게 시집가 호의호식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시골 구석의 병든 자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 난장판 속에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깨진 사기 조각을 치우던 달래는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있었으나 화연의 도끼 어린 눈길이 이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화연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득이며 달래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고는 이리저리 뜯어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어머니, 아버님. 최 참판댁 도련님이 위독하여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는 그저 사주가 맞는 여자가 들어와 액만 막아주면 그만인 것을 굳이 제가 갈 필요가 무엇입니까? 화연의 뜬금없는 말에 박대감 내외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화연은 달래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를 보십시오. 저랑 키도 비슷하고 몸집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혼례청에 들어서면 면사포로 얼굴을 가릴 것이고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신랑이 죽어나가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뭡니까? 이 아이를 제 대신 보내세요. 그 말은 달래에게 있어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마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마님, 아가씨, 살려주십시오. 천한 것이 감히 어찌 양반댁 대사를 그르치겠습니까?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가문의 안위와 딸의 미래를 걱정하던 박대감 내외의 눈빛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이기심은 달래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쪽으로 기울고 말았다. 박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달래를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서려 있었으니 그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달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달래야, 너도 알다시피 내 어미의 병세가 날로 깊어가는데 약값은 밀려있지 않느냐.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아가씨를 대신해준다면 내 네 어미를 위해 명의를 불러주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주마. 허나 만약 거절한다면 당장 내 병든 어미와 함께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요였기에 달래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효심이 지극한 달래에게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은 그 어떤 고문보다 잔혹한 것이었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문서에 보이지 않는 서명을 한 셈이 되었다. 그날 밤부터 달래는 별채에 감금된 채 신부 수업을 빙자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고 밥 먹는 법, 걷는 법, 말투 하나하나까지 아가씨의 것을 흉내내도록 강요받았으며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화연의 매서운 회초리가 종아리에 날아들었다. 화연은 자신이 겪어야 할 불행을 달래에게 떠넘겼다는 안도감에 더욱더 잔인하게 굴었고 달래는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소리 죽여 울어야만 했다. 혼례 당일 달래는 아침 일찍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화려한 화롯을 입은 채 연지곤지를 찍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기이하게 느껴졌다. 화연은 자신의 폐물을 달래의 몸에 직접 채워주며 마치 인형놀이라도 하듯 즐거워했으나 그 손길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잘 들어라, 달래야.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너는 박화연이다. 만약 네가 실수해서 정체가 탄로나면 너와 네 어미는 물론이고 우리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다. 최참판댁은 무서운 곳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 입도 뻥끗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화연의 서늘한 경고는 달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네, 아가씨라고 간신히 대답했다. 가마에 오르기 직전 달래는 멀리 행랑채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하직 인사를 올렸고 어머니가 주셨던 낡은 놀이개를 품속 깊이 감추며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버리고 박화연이라는 가면을 쓴 채 죽음의 문턱으로 향하는 가마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가마는 어느새 최참판댁의 육중한 대문 앞에 당도하여 멈춰섰고 달래의 심장은 마치 밖으로 튀어나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보통의 혼례라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으련만 이곳은 마치 절간처럼 고요하고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어 이곳이 잔칫집인지 초상집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가마 문이 열리고 수모의 부축을 받아 땅을 밟는 순간 달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버티며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바닥에 깔린 멍석 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웅성거림이었다. 추추, 저 고운 처자가 오늘 밤을 넘길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신랑이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소문도 있더구먼. 박대감 댁에서도 딸을 사지로 보내는 심정이 오죽했겠어. 달래는 그들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으려 애쓰며 오직 앞사람의 발 뒤꿈치만 보고 걸음을 옮겼다. 대래청에는 촛불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맞은편에 서 있는 신랑의 모습은 부축을 받아 간신히 서 있는 허수아비 같았는데 면사포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핏기가 하나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혼례의식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순식간에 그리고 엄숙하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달래는 기계적으로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며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다. 신랑인 최서준은 몸을 가누지 못해 하인 2명이 양옆에서 겨드랑이를 끼고 서 있어야 했고 술잔을 받을 힘조차 없어 술이 입가로 흘러내려 옷을 적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닦아주거나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최 참판과 그의 부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절박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의식이 끝나고 신방으로 향하는 길, 달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등 뒤에서 미는 수모의 손길에 떠밀려 억지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신방 앞에는 붉은 금줄 대신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었고 문 창호지에는 애군을 막는다는 부적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어 기괴함을 더했다. 달래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탁 하고 둔탁하게 들려왔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듯한 금속성 소리가 들려와 그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제 그녀는 이 낯설고 무서운 방 안에 죽어가는 남자와 단둘이 갇히게 된 것이다.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열기와 독한 탕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구석에 놓인 화로에서는 숯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붉은 불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달래는 족두리가 무거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방문 앞에 엉거주춤 서서 침상 쪽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비단 이불 위에 누워있는 최서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겨우 숨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 윤곽은 비록 병색이 완연하나 본래는 매우 수려했을 것임을 짐작게 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침상 곁으로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면사포를 걷어 올리며 처음으로 남편이 된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빚어놓은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위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고 어두웠다. 그때 서준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앓는 소리를 내뱉었고 식은땀으로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본 달래의 마음속에서 묘한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처지도 잊은 채 본능적으로 소매 끝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서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고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달래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어둡고 공허했으나 그 안에는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는 듯했다. 서준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어라 말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 같은 바람 소리만 새어나왔고 달래는 귀를 그의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대고 숨을 죽였다. 아주 작고 메마른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삶의 의지였다. 달래는 황급히 탁자 위에 놓인 주전자를 들어 사발에 물을 따랐으나 손이 너무 떨려 물을 반이나 쏟고 말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남은 물을 조심스럽게 서준의 입가에 적셔주었고 마른 땅이 단비를 빨아들이듯 서준은 그 물을 간절하게 삼켰다. 물 한 모금의 기운을 조금 차린 듯 서준은 다시 한번 달래를 응시했고 그의 차가운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달래의 옷자락을 힘겹게 붙잡았다. 그 손길은 너무나 차가웠지만
동시에 놓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어 달래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달래는 엉겁결에 서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그 순간 기이한 전율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알 수 없는 운명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으니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남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불길함을 더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달래는 생각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목숨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노라고. 그것이 자신을 희생해 어머니를 살린 대가이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닦아준 그 땀방울 하나가, 잡아준 그 손길 한 번이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박화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운명이 어떻게 소용돌이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달래는 서준의 곁에 앉아 밤을 지새울 준비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새벽닭이 퇴를 치며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할 무렵 신방의 문창호지 위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나 달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으니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준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새 서준은 수차례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는데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다가도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려댔고 그때마다 달래는 쪽잠조차 청하지 못한 채 물수건을 짜서 그의 몸을 닦아내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며 필사적으로 저승사자와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다. 화려했던 화롯은 이미 벗어 던진 지 오래였고 하얀 소복 차림의 달래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눈밑이 떼나게 들어갔지만 그녀의 손길만큼은 숙련된 의원 못지않게 야무지고 침착했으니 이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운 누모를 수발하며 뼈에 사무치도록 익힌 고달픈 삶의 기술이 본의 아니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굳어버린 손발을 주무르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는데 도련님, 이리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기운을 차리세요. 밖에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한번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주문이라기보다는 애끓는 호소에 가까웠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오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달래는 황급히 옷매 무새를 다듬고 족두리를 다시 썼는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발소리는 조심스럽다 못해 불길한 침묵을 품고 있어 그들이 무엇을 확인하러 오는 것인지 짐작게 했다. 아씨, 기침하셨습니까요? 혹 도련님께서는 밖에서 들려온 늙은 하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뒤에 숨겨진 돌아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달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최대한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흉내내어 대답했다. 들어오너라. 도련님께서 밤새 편찮으셨으나 지금은 잠시 진정되셨느니라. 그 말에 문이 열리고 탕약과 새순물을 든 하녀들이 들어섰는데 그들의 눈은 방바닥에 누워있는 시신이 아닌 색색거리며 숨을 쉬고 있는 서준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서 나가기 힘들다던 그 지독한 도끼 속에서 신랑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 사람들에게는 천지개벽할 충격이자 기적이었던 것이다.
곧이어 소식을 전해들은 최참판과 안방마님 윤씨가 버선발로 뛰어오다시피 신방을 찾았는데 윤씨 부인은 문지방을 넘자마자 아들의 가슴팍에 귀를 대보고 미약하나마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이 어미를 두고 먼저 가지 않았구나. 윤 씨의 통곡 소리에 최참판 역시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그들의 시선은 방구석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며느리, 아니 달래에게로 향했다. 윤 씨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달래를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며느리의 모습은 소문으로만 듣던 거만하고 철없는 박대감댁 외동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밤샘 간호로 초췌해진 얼굴,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손가락 끝, 그리고 방 안 가득한 탕약 냄새와 피비린내를 불평 한마디 없이 견뎌내고 있는 그 의연한 태도에서 윤 씨는 묘한 위화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세아가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밤새 한잠도 못 잤을 터인데 네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우리 준이가 고비를 넘긴 게야. 윤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달래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으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작게 읊조릴 뿐이었다. 그날부터 달래의 고된 시집살이, 아니 간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그녀는 스스로 자청하여 서준의 수발을 전담하겠다고 나섰다. 본래 양반과 규수라면 하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을 법도 하건만 달래는 하녀들이 탕약을 다려오면 직접 맛을 보아 온도를 맞추고 서준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때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하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의식 없는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천성적인 선함 때문이기도 했다. 달래는 매일 아침 서준의 몸을 닦아주며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서방님, 오늘은 바람이 참 좋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봉우리를 터뜨렸는데 그 향기가 어찌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른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꽃구경을 가셔야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거짓된 신분 위에서 하는 것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진실 그 자체였기에 듣는 이가 없는 허공에 흩어지는 독백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울림을 가지고 방 안을 따스하게 채웠다. 최참판댁 하인들 사이에서는 새 며느리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박대감댁 아씨가 그렇게 콧대가 높다더니 다 헛소문이었나 봐. 어찌나 헌신적인지 친부모도 그렇게는 못할 걸. 그러게 말이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을 텐데 묻힌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걸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 라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이러한 칭송이 높아질수록 달래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으니 그녀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모든 대우와 존경이 진짜 주인인 화연의 것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달래는 촛불 아래서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을 쉬곤 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저는 귀한 집 따님이 아니라 천한 몸종일 뿐입니다. 제가 감히 서방님의 짝이 될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서방님이 깨어나실 때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서준의 손등 위로 톡 떨어졌고 달래는 화들짝 놀라 소매로 닦아내려 했으나 그 순간 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서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챔 속을 헤매고 있었으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가 그를 끊임없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포근했고 때로는 봄바람처럼 싱그러웠으며 무엇보다 살아야 한다는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서준은 꿈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다가 저 멀리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빛의 끝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그 손길의 온기가 너무나도 따뜻하고 간절하여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멈춰버린 혈맥을 다시 돌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의 서준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달래의 지극한 정성에 반응하여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잿빛이던 안색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불규칙하던 호흡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니 이는 명의의 침술이나 독한 약재 덕분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체온과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서막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윤 씨 부인이 예고도 없이 불쑥 신방을 찾아왔을 때 달래는 서준의 굳어진 다리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 양반과 여인들은 힘든 일을 하인에게 시키는 것이 법도이거늘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병구 안에 몰두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윤 씨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윤 씨는 문틀을 잡고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가,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라. 내 몸이 축나면 누가 우리 준이를 돌보겠느냐. 윤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달래는 깜짝 놀라 일어섰지만 윤 씨는 그녀를 도로 앉히며 자신의 손수건으로 달래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내 솔직히 말하마. 처음에는 그저 액바지로 들인 며느리라 큰 기대도 없었고 네가 며칠이나 버틸지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다. 헌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온 복덩이다. 내 덕분에 집안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 같구나. 윤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달래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마님, 저는 복덩이가 아니라 도둑년입니다. 아가씨의 자리를 훔치고 마님의 정을 훔친 죄인입니다. 달래는 속으로 수천 번 용서를 빌었으나 입 밖으로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보름이 지났고 최참판댁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저택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하인들의 표정에도 웃음꽃이 피어났다. 서준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억지로 입을 벌려 미음을 떠먹여주지 않아도 숟가락을 입에 대면 본능적으로 받아 삼킬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다. 달래는 이제 서준의 눈빛이나 숨소리만 들어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울리던 날이었다. 달래는 천둥 소리에 서준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귀를 막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방 안의 촛불이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찾아온 암흑 속에서 달래가 당황하여 부시도를 찾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낮고 갈라진 그러나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이 마르구나. 달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숨을 멈췄다. 헛것을 들은 것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는데 다시 한번 쉰 목소리가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부인, 물 좀 주시오. 그 순간 다시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달래는 보았다. 서준이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비록 초점은 흐릿하고 힘겨워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의식이 담겨 있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들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고 서준은 달래의 손을 받쳐 잡으며 물을 마셨다. 물을 다 마신 후 서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시선을 달래에게서 떼지 않았고 이내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가 돌아왔소. 그 한마디는 달래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의 댐을 무너뜨렸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준이 깨어났다. 이것은 기적이었고 축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달래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이기도 했다. 서준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이 진짜 박화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양반가의 법도도 모르는 천한 무술이라는 사실을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래는 그 모든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서준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에만 감사하기로 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어둠 속에서 소리죽여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 작고 초라한 신방 안에는 두 사람의 체온이 얽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견고한 성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준의 손가락이 달래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 손길은 달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물론 그것은 달래만의 착각일지도 몰랐으나 그 밤, 그 순간만큼은 그 착각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최참판댁 대문 앞은 축하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명의조차 포기했던 병자를 살려낸 것은 오로지 며느리의 지극정성 덕분이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달래는 어느새 하늘이 내린 효부이자 복덩이 며느리로 칭송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칭송 뒤편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멀리 박대감댁 별채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화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뭐라고? 그 송장이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 천한년이 안방마님 대접을 받고 있다고? 화연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탐욕, 그리고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자리를, 내 남편을, 내 부귀영화를 감히 내년이 가로채 어림도 없지.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서 제 주제를 알게 해주지. 화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매만지며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거짓과 진실, 탐욕과 희생이 정면으로 충돌할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봄바람이 창호지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 가득 채우고 있던 묵직한 양냄새가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 은은한 매와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으니 이는 최서준이 사경을 헤매던 긴 겨울밤이 끝나고 비로소 생명의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서준은 이제 부축 없이도 침상에 기대 앉을 수 있게 되었고 핏기 하나 없던 얼굴에는 복숭아 빛 같은 홍조가 돌기 시작하여 본래의 수려하고 기품 있는 귀공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는 달래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하루의 일과이자 낙으로 삼았는데 햇살이 그녀의 단아한 이마와 콧날을 비추고 지나갈 때면 서준은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낯선 감정을 느끼며 남몰래 미소를 짓곤 했다. 달래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수줍어하는 모습은 서준이 익히 들어왔던 박대감댁 규수의 도도하고 콧대 높은 성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에 그는 내심 의아해하면서도 그 순박하고 겸손한 태도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부인, 이리 가까이 와보시오. 내 부인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소. 서준의 부드러운 요청에 달래는 바늘을 내려놓고 쭈뼛거리며 다가왔으나 그 걸음걸이에는 양반가 여인 특유의 사뿐거림보다는 평생을 종종걸음으로 일해온 사람의 조심스러움과 투박함이 배어 있었다. 서준은 달래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비단 결처럼 고와야 할 양반가 규수의 손이라기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어 거칠기가 그지없었다. 서준의 손가락이 달래의 거친 손바닥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자 달래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내려 했으나 서준은 그 손을 더욱 꽉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이 손,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 손이구려. 내가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밤낮으로 나를 돌보느라 일이 상한 것이요. 귀하게 자란 몸으로 도른이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내 이 은혜를 평생 어찌 다 갚는단 말이요. 서준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고 달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이 굳은 살은 서준을 간호하다 생긴 것이 아니라 십수년간 박대감 댁의 빨래터와 부엌을 오가며 생긴 천민의 훈장이었으나 서준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헌신의 증거로 오해하고 감동하고 있었으니 달래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손이 거친 것은 부덕한 탓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달래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지만 서준에게는 그 어떤 노랫소리보다 감미롭고 진실하게 들렸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준은 의원의 허락을 받아 달래의 부축을 받으며 처음으로 정원 산책을 나섰는데 오랜만에 밟아보는 흙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바람 냄새에 그는 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연못에는 잉어들이 한가롭게 유영하고 있었는데 서준은 걷다가 숨이 차면 달래의 어깨에 기대어 쉬기를 반복하며 정원을 거닐었다. 그때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서준이 저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참으로 소박하고 예쁘구려 라고 물었고 달래는 무심결에 아, 저것은 제비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쓴바귀 꽃입니다. 쓴바귀는 뿌리를 캐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입맛을 돋우는데 그만이지요 라고 대답해버렸다. 말을 뱉고 난 직후 달래는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으나 서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대감댁 따님이 나물 반찬 만드는 법까지 알다니 참으로 다재다능하십니다. 콧대 높은 아가씨들은 꽃을 보면 실을 읊는다는데 부인은 먹을거리를 떠올리시니 내 참으로 장가를 잘 들었습니다. 평생 굶을 일은 없겠군요. 서준의 농담 섞인 칭찬에 달래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으나 서준은 그런 달래의 꾸밈없고 생활력 강한 모습에서 묘한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치장이나 현학적인 시구보다 흙냄새 나는 달래의 소박한 지혜가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최참판 댁의 경사스러운 소식은 바람을 타고 박대감 댁의 안채까지 흘러들어가 그곳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으니 화연의 방에서는 연일 그릇 깨지는 소리와 표독스러운 고함이 끊이지 않았다. 화연은 자신의 첩자 노릇을 하는 하녀로부터 서준이 왕쾌되어 가고 있으며 그 외모가 훤칠하고 인품 또한 훌륭하다는 보고를 전해 듣고는 질투와 탐욕으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이런 멍청한 것들 다 죽어가는 송장이라며 오늘 내일 한다며 헌데 멀쩡하게 살아나? 게다가 그 천한년이 내 행세를 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화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고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그녀의 계산대로라면 서준은 이미 죽었어야 했고 달래는 청산과부가 되어 쫓겨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 자신이 버린 패가 사실은 천하에 둘도 없는 황금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화연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 최참판댁 재산이 다 얼만데 그 모든 걸 저 천한 달래년에게 뺏기실 겁니까? 제가 가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제 것이었다고요. 화연은 마당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떼를 썼고 박대감과 마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대감 역시 속이 쓰리기는 마찬가지였으니 최참판댁의 광활한 논밭과 곳간에 쌓인 곡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다. 처음 혼담이 오갈 때만 해도 빚에 쪼들려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것이나 이제 사위가 멀쩡히 살아나고 가세가 더욱 번창할 기미가 보이자 며느리 자리에 앉혀놓은 가짜가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부인, 어찌하면 좋겠소. 저 아이가 입을 다물고 평생 우리 딸 노릇을 해준다면 모를까. 만약 나중에라도 딴 마음을 먹고 사실을 불기라도 한다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오. 박 대감의 우려의 마님은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득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달래 저것이 지금은 얌전한 척하고 있지만 서방 사랑을 받더니 눈이 높아져서 진짜 주인 행세를 하려들지 누가 압니까?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탐욕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기만극을 수습하기 위해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연은 부모의 대화를 엿들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즉시 옷장 문을 열어 가장 화려하고 비싼 비단옷을 꺼내 입으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래, 애구는 달래년이 다 가져갔으니 이제 정화된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지. 나는 원래 박화연이고 그녀는 내 몸종일 뿐이니까. 다시 최참판댁의 평화로운 오후. 달래는 서준을 위해 직접 달인 약차를 들고 사랑채로 향하고 있었으나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아침부터 까치가 울어대는데 그 소리가 반가운 손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고를 보내는 비명처럼 들렸고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가 멀쩡한 사발을 깨뜨리는 등 좋지 않은 징조들이 잇따르고 있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서준은 달래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책을 덮으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부인, 오셨소. 네, 그렇지 않아도 부인이 보고 싶어 안채로 갈까 하던 참이었소. 서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달래는 잠시나마 불안함을 잊고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달래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그윽한 눈빛으로 말했다. 부인,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늘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부인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라는 것을 나는 아오. 네, 이제 건강을 되찾았으니 우리도 남들처럼 아이도 낳고 오손도손 백년해로 합시다. 나와 평생 함께 해주겠소? 평생 함께. 그 달콤하고도 잔인한 단어가 달래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행복이 모래성처럼 곧 무너져 내릴 허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방님,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서방님께서 제 부족함을 알게 되시고 실망하시면 어찌합니까? 달래의 떨리는 고백에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천만의 말씀, 나는 부인의 겉모습이나 가문의 배경을 보고 연모하는 것이 아니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를 잡아준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오. 설령 당신이 양반집 교수가 아니라 천한 신분이라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오. 서준은 자신의 진심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었으나 그 말은 달래에게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위로이자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다. 그가 정말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과연 지금처럼 나를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양반과 천민의 신분 질서가 하늘처럼 엄격한 이 조선 땅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인들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별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소란스러움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나치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들이 들이닥쳤다. 박대감과 마님, 그리고 그 뒤로 화려하게 치장한 화연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화연은 마치 자신의 집에 돌아온 주인처럼 당당한 표정으로 방안을 훑어보았고 서준의 곁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달래를 발견하자마자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내 몸종 달래가 아니냐? 주인 없는 방에서 주인 행세를 하더니 아주 상전이 다 되었구나. 화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의 평화를 산산조각냈고 달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져 하얗게 질려버렸다. 서준은 영문을 몰라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시며 내 부인에게 몸종이라니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서준의 물음에 박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더니 뻔뻔스럽게도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최서방, 내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자네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우리 여식이 너무 어려 겁을 먹은 나머지 잠시 정신이 나가 이 천한 종년을 대신 가마에 태워 보냈던 게야. 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찌나 통탄했는지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내 진짜 딸 화연이를 데리고 왔네. 박대감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달래와 화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화연은 서준의 준수한 외모를 확인하고는 눈을 빛내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한 걸음 다가섰다. 서방님, 제가 진짜 박화연입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제 이름을 도용하고 서방님을 속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달래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뭐 하느냐? 당장 저 도둑년을 끌어내지 않고 감히 어디라고 안방마님 자리에 앉아있어. 달래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만 있었다. 서준이 했던 신분이라 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직 공기 중에 흩어지지도 않았건만 막상 닥쳐온 현실의 파도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차가웠다. 서준의 눈빛이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달래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의 표정을 살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달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그러나 이렇게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심이 짓밟히는 형태로 오게 될 줄은 몰랐다. 화연의 도끼 어린 시선과 박대감 내외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서준의 충격 어린 침묵 속에서 달래는 마치 발가 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죄인처럼 작아지고 또 작아졌다. 사랑이 싹트던 신방은 순식간에 진실을 가장한 욕망의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달래의 운명은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서준의 선택뿐이었으나 과연 배신감에 휩싸인 그가 가문의 명예와 양반의 자존심을 버리고 천한 거짓말쟁이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당장 저 천한 것을 끌어내라니까. 귀가 먹었느냐. 화연에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사랑채의 정적을 깨뜨리며 서슬퍼런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박대감 댁에서 데려온 건장한 하인 2명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달래에게 달려들었으니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가려는 형국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달래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그녀의 등은 공포로 인해 물결치듯 흔들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죽여주십시오. 서방님, 아니 도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가르픈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인들의 거친 손길이 달래의 가녀린 어깨를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질질 끌어내려 하자
바닥에 쓸린 그녀의 비단 치맛자락이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찢겨나갔고 그 소리는 서준의 심장을 예리하게 베고 지나갔다. 화연은 그 광경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는데 붉게 칠한 그녀의 입술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잔인하게 비틀려 있었으며 그녀는 한껏 고개를 치켜들고 서준을 향해 요염하게 눈웃음을 치며 다가갔다. 서방님, 많이 놀라셨지요? 저런 더러운 것이 감히 제 흉내를 내며 서방님 곁을 더럽혔으니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내치고 관아에 고발하여 참수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진짜 주인인 제가 왔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화연이 서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더니 번개 같은 속도로 화연의 손목을 낚아챘는데 그 악력이 어찌나 강한지 화연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서준은 화연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발레를 끌고 가려던 하인들에게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내 이놈들,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놓지 못할까. 내 집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내 놈들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개로구나. 서준의 기세가 병석에서 갓 일어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맹렬하고 위압적이어서 하인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치며 달래를 놓아주었다. 서준은 비틀거리는 달래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박대감 일행을 향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쏘아붙였다. 박대감, 이것이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행패입니까? 병든 사위에게는 죽을까봐 종을 보내고 이제 살아나니 딸을 보내 재물을 탐하려 하십니까? 양반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파렴치한 짓을 꾸밀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서준의 일갈의 박대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가 이내 불그락 푸르락 변했는데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위엄을 차리려 애썼다. 최서방. 말이 지나치네. 자네를 속인 것은 내 불찰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문의 대를 잇고 자네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네. 천한 종년의 기운이 자네의 액을 막아준 것이니 이제 그 쓸모가 다한 물건은 버리고 격식에 맞는 진짜 짝을 맞이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순리라 하셨습니까? 서준이 코웃음을 치며 반문했다. 사람의 목숨을 물건 취급하고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이 박대감 댁의 순리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따위 순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때 넘어진 체분을 사귀고 있던 화연이 도끼 어린 눈으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저녀는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천민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하던 년이라고요. 명문가인 최참판 댁의 안방마님 자리에 저런 천한 것이 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서방님의 격에 맞는 내조를 하겠습니까? 화연은 자신의 화려한 비단옷과 패물을 과시하며 초라한 행색의 달래와 비교해보라는 듯 당당하게 굴었다. 달래는 서준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꽉 움켜쥔 채 수치스러움과 미안함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연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천한 몸종이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를 탐한 죄인이었다. 서준이 지금은 화가 나서 감싸주고 있지만 결국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버릴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최참판과 안방마님 윤씨가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섰다. 윤씨 부인은 난장판이 된 마당과 겁에 질린 달래 그리고 악을 쓰고 있는 화연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는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박대감 앞으로 걸어갔다. 박대감, 오셨습니까? 내 살다 며느리가 둘이 되는 해괴한 꼴은 처음 봅니다 그려. 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은 서준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박대감은 윤 씨의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윤 씨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화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고운 손을 덥석 잡았다. 화연은 당황하여
어머님. 하며 말끝을 흐렸으나 윤 씨는 화연의 손바닥을 펼쳐보더니 이내 거칠게 내팽개쳤다. 손이 참 곱구나. 옥처럼 매끄럽고 티 하나 없이 맑아. 필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자랐겠지. 윤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서준의 뒤에 숨어있는 달래에게 다가갔다. 이리 와 보거라, 아가. 윤 씨의 부드러운 부름에 달래가 주저하며 나오자 윤 씨는 달래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치켜들었다. 이 손을 보아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다. 허나 나는 지난 보름 동안 이 거친 손이 밤낮 없이 내 아들의 땀을 닦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차가운 손발을 주무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내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 너희들이 말하는 그 고귀한 박화연은 어디에 있었느냐? 비단 이불 덮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들어 있지 않았느냐? 윤 씨의 호통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담장 너머의 행인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였다. 양반의 피, 가문의 격, 그런 껍데기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낸 것은 너희가 자랑하는 그 잘난 족보가 아니라 이 아이의 투박한 손과 진실한 마음이었다. 내 며느리는 박대감의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다. 이름이 달래면 어떻고 개똥이면 어떠하냐. 윤 씨의 일갈에 박대감 내외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였고 화연은 분함의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최후의 발악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서방님, 어머님이 잠시 노망이 드신 겁니다. 서방님은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저 천한년과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종년과 사는 양반이라고 비웃을 거라고요. 서준은 달래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화연을 향해 서늘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남들의 비웃음 따위는 내게 들리지 않소. 내게 들리는 것은 오직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나를 부르던 이 사람의 목소리뿐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천한년이 나에게는 생명을 준 부처이자 하늘이요. 당신이 비단 옷을 입은 짐승이라면 이 사람은 무명 옷을 입은 보석이지. 껍데기만 화려한 가짜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서준의 선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혹은 감동처럼 꽂혔다. 달래는 서준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뺨을 꼬집어 보고 싶었다. 천한 자신을 위해 양반의 체면도 가문의 이익도 모두 버리고 오직 사람으로서 자신을 선택해준 서준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벅차올라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을 길이 없었다. 서방님, 달래가 오열하며 무너지자 서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토닥였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최참판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당장 소금을 뿌려라. 재수옴 붙기 전에 이 사기꾼들을 내쫓아라. 그리고 박대감, 내 오늘 일은 관아에 고발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만약 한 번만 더 내 며느리를 모욕하거나 괴롭히려 든다면 그때는 자네가 쓴 그 사기 혼인 문서를 증거로 삼아 한양 형조판서 대감께 직접 상소를 올릴 것이네. 멸문지화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 당장 썩 꺼지게. 최참판의 엄포에 박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형조판서에게 고발당하면 삭탈관직은 물론이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갑시다. 여보, 화연아, 어서 가자. 박대감은 허둥지둥 도망치듯 대문을 향해 내달렸고 마님도 치맛자락을 잡고 그 뒤를 따랐다. 화연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서준을 돌아보았으나 서준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의 품에는 달래가 안겨 있었다. 두고 봐. 이 수모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다. 화연은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나가다시피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쾅!
하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소동이 끝나고 윤씨 부인은 힘이 풀린 듯 대청마루에 걸터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구나. 저런 독종들이랑 사돈을 맺을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최참판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부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부인, 당신의 그 호통소리에 내가 다 오금이 저릴 뻔했소. 장군감이 따로 없구려. 집안 하인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들은 내심 달래가 쫓겨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주인 어른들이 달래를 지켜준 것이 너무나 통쾌하고 기뻤던 것이다. 마당 한가운데에 여전히 서로를 안고 서 있는 서준과 달래 위로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서준은 달래를 품에서 떼어내고 그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이제 다 끝났소, 부인.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도 되겠소? 박화연이라는 거짓 이름이 아닌 당신의 진짜 이름으로 달래는 젖은 눈으로 서준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다. 제 이름은 달래입니다. 들이나 산에 흔하게 피는 달래입니다. 서준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달래. 참으로 곱고 향기로운 이름이요.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달래처럼 당신은 우리 집에 봄을 가져다 주었소. 이제부터는 누구의 대용품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최서준의 유일한 아내 달래로서 당당하게 살아주시오. 서준의 고백에 달래는 참았던 서름과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다시금 서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최참판 댁의 사랑채에는 늦은 시각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최참판과 서준 그리고 윤씨 부인은 달래를 앉혀두고 그녀의 집안 사정과 병든 노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달래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 걱정을 하자 최참판은 즉시 하인을 불러 일렀다. 날이 밝는 대로 박대감 댁 행랑채에 가서 안사돈 어른을 모셔오너라. 가마를 보내 정중히 모시고 의원을 불러 진맥도 받게 하여라. 이제 우리 식구이니 우리가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달래는 그 말에 감격하여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개처럼 말처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황급히 달래를 일으켜 세우며 나무랐다. 어허,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무슨 충성을 맹세하느냐. 효도를 하겠다면 모를까. 그리고 괜히 말이니 하는 천한 비유는 이제 쓰지 말거라. 너는 이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최씨 가문의 며느리다. 달래의 신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으나 최참판은 이미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달래를 자신의 먼 친척벌 되는 몰락한 양반가의 양녀로 입적시켜 신분을 세탁하고 정식으로 혼례를 다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달래의 효심과 덕행을 칭송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녀의 출신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터였다. 반면 쫓겨난 박대감 댁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박대감이 병든 사위를 속이고 종을 보냈다가 들통이 나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양반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화연은 가짜보다 못한 진짜라는 조롱을 받으며 문밖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밤이 깊어 다시 둘만 남게 된 신방. 서준은 달래를 침상에 앉히고 무릎을 꿇어 그녀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달래가 기겁하며 말렸으나 서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발로 그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 나에게 왔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주겠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남편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달래는 비로소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창호지 문 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 놓았고 밤새도록 도란도란 이어지는 그들의 이야기 소리는 봄밤의 정취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편견과 허례허식은 그들의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으니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시기하는 운명의 장난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이 밤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매서운 찬바람이 물러가고 다시금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았으니 최참판댁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 향기가 온 마을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을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것은 단연 최참판댁과 박대감 댁의 뒤바뀐 운명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람의 운명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엎어지고 뒤집히는 것이라지만 이 두 집안의 흥망성쇠는 마치 권선징악을 다룬 옛이야기 속 한 장면처럼 극명하게 갈렸기에 저잣거리의 이야기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안갯거리가 되었다. 박대감 댁은 그날의 소동 이후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이요. 사기 혼인을 주도했다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양반 사회에서 철저하게 매장당하고 말았다. 혼사길은 막혀버렸고 관직에 나갈 길 또한 요원해지자 박대감은 화병을 얻어 눕게 되었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하인들마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는 형국이 되었다. 한때 고을에서 제일 가는 미녀라 칭송받던 화연은 이제 가짜 신부, 복을 걷어찬 여인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어 바깥 출입조차 하지 못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시들어가는 꽃처럼 보내고 있었다. 반면 최참판댁은 그야말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준 흥분의 집처럼 날로 번창하고 있었으니 이는 모두 새 안방마님인 달래 이제는 의붓아버지의 성을 따 이명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그녀의 덕분이라 칭송이 자자했다. 최참판은 약속대로 달래를 몰락한 먼 친척 양반가의 양녀로 입적시켜 신분을 세탁해 주었고 서준과의 정식 혼례를 다시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물이 들어갔으나 최참판은 며느리가 가져다 준 복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라며 허허 웃어넘겼다. 달래의 어머니 또한 최참판댁 별채에 모셔져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으니 평생 남의 집 빨래나 해주던 쭈글쭈글한 손에는 이제 고운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달래는 비록 글한 줄 모르는 까막 눈으로 시집을 왔으나 타고난 총명함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여 서준의 어깨 너머로 글을 익힌 지 불과 반년 만에 언문은 물론이요 어려운 한자까지 척척 읽어내어 시부모를 놀라게 했다. 밤이면 부부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시를 논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으니 서준은 그런 아내를 보며 내 평생의 지기이자 스승은 바로 부인이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달래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곳간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흘렀고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위엄이 서려 있었다. 과거 부엌대기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그녀는 살림의 사소한 부분까지 꿰뚫고 있었고 하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쌀독을 확인하며 곡간지기에게 일렀다. 올해는 비가 적게 와서 소작농들의 형편이 어렵다 들었습니다. 곡간에 쌀을 풀어 마을에 홀로 계신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죽을 쑤어 나누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 하인들의 식사에도 고기 반찬을 더 올리도록 하고요. 식구들이 배가 불러야 집안일도 신명 나게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달래의 지시에 하인들은 감격하여 고개를 조아렸다. 마님, 정말 생불이 따로 없으십니다. 마님 덕분에 저희가 사람 대접을 받고 삽니다. 예전 박대감 댁에서는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던 달래였기에 그녀는 아랫사람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줄 아는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달래의 선행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래가 가마를 타고 장터를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 삿갓을 눌러쓴 채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낯익은 체구와 목소리의 달래는 가마꾼에게 멈추라 명하고 가마창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화연이었다.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고운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으며 사람들과 흥정을 하며 악을 쓰는 모습은 예전에 도도하던 아가씨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달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복수심이나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연민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화연이 고개를 들다가 우연히 가마 안에 달래와 눈이 마주쳤다. 화연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물들었고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삿갓으로 얼굴을 가렸다. 달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옆에 있던 몸종에게 엽전 꾸러미를 건네며 속삭였다. 저 나물 파는 여인에게 가서 남은 나무를 모두 시세보다 2배 쳐서 사오너라. 그리고 누군지는 절대 말하지 말거라. 몸종이 의아해하며 다녀온 뒤 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래는 멀어지는 화연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부디 그 고통 속에서 당신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달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용서였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을 때 최참판댁에는 더 큰 경사가 찾아왔다. 서준이 과거 시험인 식년시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병약하여 오늘 내일 하던 그가 건강을 되찾은 것도 모자라 나라의 동량이 되어 금이 환영하게 되었으니 이는 최씨 가문의 영광이요 고을 전체의 자랑이었다. 합격 소식을 알리는 청패가 도착하고 어사화를 꽂은 서준이 말을 타고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온 집안 식구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다. 서준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늙으신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그 곁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달래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부인,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이 나를 살렸고 당신이 내가 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조해 주었으니 이 어사화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에 꽂아야 마땅하오. 서준의 말에 달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다. 그날 밤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고 최참판댁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최참판댁 후원정자에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준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옆에서 달래는 찻잔을 기울이며 남편의 벗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정원 잔디밭에는 옥골 선풍 같은 사내아이와 달래를 쏙 빼닮은 예쁜 계집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으니 바로 두 사람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었다. 윤씨 부인과 최참판은 쿨마루에 앉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고 달래의 친정어머니 또한 그 곁에서 평온한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서준이 책을 덮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 문득 달래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밤을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부인의 그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소. 달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도 가장 운명적인 밤이었는걸요. 그때는 제가 도련님의 액을 막으러 온 재물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도련님이 제 인생의 액을 막아주신 귀인이셨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달래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었던 게지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소. 거칠애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다 만들어낸 기적 말이요. 서준의 따뜻한 손길의 달래는 지난날의 고단했던 기억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천한 몸종으로 태어나 멸시받고 이용당하며 살았던 세월이 있었으나 착한 심성을 잃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움켜쥐게 된 것이다. 정원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비단처럼 깔려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달래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고 선한 끝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그녀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 앞에서는 화연이 잔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병든 박 대감이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고 집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찬바람만 숭숭 드나들고 있었다. 화연은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 아마도 최참판댁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소리에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뒤늦은 후회와 탄식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지나간 버스였다. 그녀가 버린 것은 병든 신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운명이었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 하나가 화연의 발치에 힘없이 떨어져 뒹굴었다. 그것은 마치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추락한 그녀의 처량한 신세와도 같았다. 다시 시선은 최참판댁의 따스한 후원으로 돌아와 서준과 달래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서준이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부인,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겠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아니 저승에 가서도 말이오. 달래는 서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다. 네, 서방님,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는 노을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였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복은 밖에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지어가는 것이라고. 달래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천한 신분을 뛰어넘어 귀한 부인이 되게 하였으며 가문을 일으키고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반면 화연의 이기심과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니 이는 사필 규정이요 인과응보의 명백한 이치라 하겠다. 지금도 어느 마을 어귀에서는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덧붙이곤 한다. 그러니 아가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보다는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알맹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단다. 그리고 네가 베푼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어둠이 내려앉은 최참판댁 사랑채 창문 너머로 서준과 달래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자가 도란도란 비치고 있었다. 그 따뜻한 불빛은 춥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나그네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타오를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사랑과 선행의 씨앗은 세상을 돌고 돌아 또 다른 기적의 꽃을 피워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달래가 최참판댁의 안방마님이 된 지 어언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최참판댁의 위세는 날로 높아져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서준은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임금의 신임을 얻어 형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달래, 아니 이제는 정경 부인 이씨라 불리는 그녀는 그 지혜와 덕망으로 장안의 모든 부녀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었다. 집안 국가는 말을 날이 없이 풍족하였으나 그보다 더 넘쳐나는 것은 바로 그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인심과 온기였으니 흉년이 들 때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솥을 걸고 죽을 쑤어 나누어주는 달래의 자선은 최판서댁의 활인 공덕이라 하여 조정에까지 보고될 정도였다. 그리고 그 평화롭고 복된 가정의 중심에는 서준과 달래의 사랑의 결실이자 가문의 자랑인 아들 최현우가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현우는 부친의 고든 기계와 모친의 따뜻한 심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문무를 겸비하고 용모 또한 수려하니 한양 장안의 내로라 하는 양반과 규수들이 현우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최판서댁 담장을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의 나이 이제 막 약관에 접어들었으니 혼담이 빗발치는 것은 당연지사였으나 현우는 어찌된 영문인지 들어오는 혼담마다 고개를 저으며 마다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달래가 아들을 조용히 불러 차를 따르며 물었다. 현우야, 네 나이 이미 혼기가 꽉 찼는데 어찌하여 매파들이 가져오는 혼담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냐. 영의정 대감댁 따님도 이조판서 대감댁 손녀도 다 마다하니 네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는 것이냐. 달래의 물음에 현우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소자는 가문의 배경이나 여인의 외모보다는 어머님처럼 진실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살리셨듯 저 또한 영혼을 나눌 수 있는 반려자를 찾고 싶습니다. 허나 중매쟁이들이 가져오는 단자에는 가문의 권세와 재물 이야기만 가득하니 제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들의 대답에 달래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으나 동시에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신분의 굴레와 시련들이 떠올라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현우야,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다. 겉으로는 비단결 같아도 속에는 칼을 품은 이가 있고 겉은 투박해도 속은 옥처럼 고운 이가 있는 법이지. 허나 양반가의 법도라는 것이 있어 네 마음대로 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달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소자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며칠간만 평복을 하고 저작거리를 돌아보며 세상을 익히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제 의사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준과 달래는 아들의 뜻이 갸륵하여 이를 허락하였고 다음 날부터 현우는 비단 도포를 벗어 던지고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채 갓 대신 낡은 패랭이를 쓰고 신분을 감춘 채 도성 밖으로 나섰다. 저잣거리는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쳤으나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현우는 짐꾼 노릇도 해보고 국밥집에서 잔심부름도 하며 백성들의 삶을 체험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반들의 횡포와 가난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를 피해 낡은 정자 밑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비를 긋고 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이 빗속에 어디를 가십니까?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루하지만 정갈한 옷차림을 한 처자가 다리를. 저는 노인을 부축하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있었다. 노인은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아가씨. 내 옷이 더러워 아가씨 옷까지 버리게 생겼소. 나는 괜찮으니 어서 가시오. 하지만 처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옷이야 빨면 그만이지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는데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현우는 그 처자의 맑은 눈동자와 꾸밈 없는 행동에 시선이 꽂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지곤지는커녕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거칠었으나 그 모습이 오히려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양반집 교수들보다 훨씬 더 기품 있어 보였다. 비가 그치고 처자가 노인을 부축하여 길을 나서자 현우는 홀린 듯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처자는 도성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노인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산길을 올라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몰락한 양반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다. 수소문에 보니 그녀의 이름은 소윤으로 영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의 여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며 캣바느질과 약초 캐기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 칭송이 자자했다. 현우는 소윤의 됨됨이를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며칠 뒤 짐짓 다리를 다친 척하며 그녀가 약초를 캐는 산길에 쓰러져 있었다. 소윤은 쓰러진 현우를 발견하자마자 주저없이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어디를 다치신 게요? 현우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발목을 부여잡자 소윤은 익숙한 솜씨로 주변의 나무를 꺾어 부목을 대고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단단히 고정해 주었다. 발목이 심하게 삐신 것 같습니다. 혼자 걷기는 무리일 테니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소윤은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현우를 낑낑대며 부축하여 산을 내려왔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현우가 미안한 마음에 물었다. 내 행색을 보아하니 가진 것이 없어 보답할 길이 막막하오. 어찌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이리 친절을 베푸시오. 소윤은 땀을 닦으며 싱긋 웃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는걸요. 그리고 선비님 눈빛을 보니 나쁜 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 달래가 아버지를 살릴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 조건 없는 희생. 현우는 자신이 찾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만 남긴 채 헤어졌으나 그날 이후 매일같이 소윤의 집 근처를 맴돌며 몰래 쌀자루를 가져다 놓거나 땔감을 해다 놓는 등 키다리 아저씨 노릇을 자처했다. 소윤 역시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나 그 정체가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덥수룩한 청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던 중 최판서 댁에서 며느리를 간택한다는 소문이 공식적으로 나붙었다. 서준과 달래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 가문의 배경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인품과 덕망만을 보고 며느리를 뽑겠다는 파격적인 공고를 내었다. 이는 장안의 큰 화제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양반가는 이를 믿지 않고 여전히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며 줄을 섰다. 간택 당일 최판서 댁마당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규수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의 장신구를 곁눈질하며 기싸움을 벌였고 하인들을 시켜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게 했다. 그 틈바구니에 소윤도 서 있었는데 그녀는 낡고 색이 바랜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어 군계일학이 아닌 백조 틈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다. 주변의 규수들은 소윤을 보며 어머, 냄새나. 저런 거지가 여긴 왜 왔대? 격 떨어지게 시리. 하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웃었다. 소윤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으나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온 것이기에 꾹 참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드디어 면접 시험이 시작되었다. 달래가 직접 안방마님의 자리에 앉아 규수들을 맞이했는데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똥오줌을 받아내야 한다면, 그리고 그 병이 전염될 수도 있다면 어찌하겠느냐? 대부분의 규수들은 당연히 하인을 시키고 명의를 부르겠습니다. 제 몸을 보전하여 대를 잇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교과서적인 혹은 이기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와 자식, 고부가는 천륜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병마가 무섭다 한들 어찌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수발을 들고 제 살을 베어서라도 낫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달래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병풍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현우가 걸어 나왔다. 화려한 도포를 입고 관을 쓴 그의 모습은 산속에서 만났던 남루한 청년과는 딴판이었으나 소유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아, 아니, 선비님은. 소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현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윤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낡은 댕기 하나를 꺼내었다. 그것은 소윤이 산에서 현우의 다리를 묶어주었던 그 치맛자락 조각이었다. 낭자, 그때 제 다리를 묶어주셨던 이 댕기가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을 묶어주는 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낭자의 고운 마음씨가 제 마음을 훔쳤으니 이제 제가 낭자의 평생 지아비가 되어 그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세상에 최판서댁 도령이 미쳤나봐. 저런 거지 같은 여자에게 청혼을 하다니. 교수들의 시기와 질투 어린 비명이 터져 나왔으나 서준과 달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서준이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 아들의 눈은 틀리지 않았다. 비단옷으로 감춘 썩은 마음보다 무명옷 속에 빛나는 진주 같은 마음이 우리 가문에 더 필요한 보배로다. 오늘부로 이 처자를 내 며느리로 삼겠노라. 달래는 단상에서 내려와 얼어붙어 있는 소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어서 오너라. 아가, 내 너를 오래전부터 기다린 것 같구나. 내 거친 손이 참으로 곱다. 달래의 따뜻한 손길에 소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현우는 그런 소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혼례가 치러졌고 소윤은 달래의 뒤를 이어 최판서 댁의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었다. 그녀는 달래에게서 살림과 의술을 배우며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었다. 세월이 흘러 현우 또한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청렴하고 덕망 높은 가문으로 명성을 떨쳤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니 훗날 사람들은 최판서 댁의 담벼락 밑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다고 한다. 저 집안의 기운은 거칠애가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 박은 단단한 뿌리에서 나오는 게야. 할머니가 심은 선행의 씨앗이 며느리에게 이어지고 다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거대한 숲을 이루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문가의 품격이 아니겠는가. 먼 훗날 늙은 현우와 소윤이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밖에서 거지 아이들이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소윤이 떡과 과일을 내어주라 이르니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어찌 늙어서도 이리 퍼주는 것을 좋아하시오? 그러자 소윤이 주름진 얼굴로 화답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압니까? 저 아이들 중에 훗날 우리 가문을 도와줄 귀인이 있을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라 그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축복해 주었다. 진심은 통하고 선행은 돌고 돌아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하지만